일본 박스오피스에서는 관객 수를 무려 1,800만 명을 돌파하며 타이타닉을 제치고 역대 일본 영화 흥행 3위를 차지했고, 한국에서도 지난 8월 31일 일요일 300만 명의 누적 관객 수를 돌파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인기 대세 영화라서 보러 가고 싶은데 앞에 시리즈 내용이 방대해서 정주행할 엄두가 안 나셨다고요? 저는 지지난 일요일 24일부터 시즌 1부터 무한성까지 정주행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줄거리와 명대사를 엄선해 무한성 보시기 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몰입감 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는 1898년 도쿄부의 쿠모토리 산에서 태어난 13살 소년이고요. 가난한 숫쟁이 집안의 장남이죠. 아버지는 병을 앓다 돌아가셨고 어머니 키에 5명의 동생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탄지로는 여느 때처럼 숯을 팔러 마을에 내려가고요. 늦은 귀갓길 사부로란 노인이 밤에는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탄지로를 붙잡아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하는데요. 다음날 탄지로는 집에 돌아갔지만 가족들은 밤사이 도깨비들의 왕이자 가장 강력한 도깨비로 구성된 사병 조직인 12귀월의 수장 마이클 잭슨을 닮은 키부츠지 무잔의 습격을 받아 둘째인 큰 여동생 네즈코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사망하죠. 탄지로는 네즈코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채고 네즈코를 업은 뒤 서둘러 마을로 향하는데요. 이때 네즈코의 손이 움직이더니 서서히 일어서서 갑자기 이성을 잃고 날뛰는데요. 네즈코는 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마이클 무잔의 피를 주입당하는 바람에 도깨비가 되고 만 거죠. 이에 탄지로가 놀라면서 발을 헛디뎌 남매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다행히 눈 덕분에 다치진 않았고요. 탄지로는 그 와중에도 네즈코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하는데요. 이미 도깨비가 된 네즈코는 기아 상태에 빠져서 가족이고 뭐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인간을 먹고자 하는 본능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지로를 공격하는데요. 하지만 탄지로의 간절한 외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네즈코의 자아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죠. 이후 네즈코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경단이지만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온 유서 깊은 조직인 도깨비를 사냥하고 사람을 지키기 위한 조직 귀살대의 수주 토미오카 기유한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부상에 기아 상태까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탄지로를 감싸는 네즈코의 행동을 보고 가능성을 본 기유는 네즈코를 살려주고요. 이후 네즈코가 사람을 물지 못하게 기유가 준 대나무 제갈을 문 네즈코는 혼탁한 눈동자를 갖고 자아를 대부분 잃어버려 지능이 유아 상태로 바뀌고요. 평소에 햇볕을 싫어하는 등 도깨비와 같은 특성을 보이며 자주 멍하니 있고요. 도깨비인 네즈코가 햇볕에 닿아선 안 되기 때문에 낮에는 유아의 체형으로 바뀌어 탄지로가 메고 다니는 바구니나 상자에 들어가 있죠. 이후 탄지로는 도깨비가 되어버린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가족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귀살대에 입단하죠. 키부츠지의 피를 진하게 이은 12명의 최강 도깨비 집단이 바로 12귀월인데요. 12귀월은 상현과 하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로지 강함, 실력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1위부터 6위가 상현이고 7위부터 12위가 하현이죠. 이후 나타구모산에서 탄지로가 12귀월 중 하나인 하현 오 루이한테 당할 위기에 처하자 네즈코는 몸을 바쳐서 오빠를 구하고요. 하지만 역으로 이 행동이 가족의 연에 집착하는 루이를 자극해 네즈코는 루이한테 사로잡히고요. 네즈코는 어떻게든 루이한테서 벗어나려고 손톱으로 루이의 얼굴을 핥히며 저항하는데요. 루이는 이제 자기가 오빠로서 동생의 버릇없는 태도를 고치겠다며 자신의 무기인 거미줄로 네즈코의 몸을 꿰뚫어 포박하고요. 이렇게 해도 만약 끝까지 저항한다면 햇빛에 살짝 그을려주겠다고 협박하죠. 루이가 가만히 있으라며 실을 옥죄어버린 탓에 생긴 과다출혈과 고통으로 잠시 정신을 잃고 잠에 드는데요. 이를 본 루이는 네즈코가 다른 도깨비와는 많이 다르다며 흥미로워하고요. 아버지 탄주로가 가르쳐준 호흡, 해의 신에게 바치는 춤, 히노카미 카구라를 각성한 탄지로가 루이와 함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네즈코는 꿈을 꾸는데요. 네즈코, 네즈코, 일어나렴. 네즈코, 오빠를 구해야 해. 지금의 너라면 할 수 있어. 힘을 내렴. 부탁이야. 네즈코. 오빠까지 죽고 말 거야. 혈귀술. 복혈!
이렇게 네지코는 탄지로를 구해달라는 어머니 꿈을 꾸고 혈귀수를 각성하고요. 히노카미 카구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루이는 급히 네지코가 묶어둔 실 일부를 사용해서 폭혈이 발동함에 따라 실이 불타버리고요. 말도 안 돼. 실이 불타서 끊어졌어. 나와 네지코의 인연은 누구도 잘라놓지 못해! 잔뜩 열받은 루이는 가족의 정 따위 다 필요 없고 너네 둘 다 죽이겠다며 탄지로 네지코 남매 모두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다행히 그때 지원으로 도착한 기유 덕분에 살아남죠. 귀살대의 핵심 간부 주는 귀살대 안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9명의 검객들이고요. 소년 만화에 흔히 등장하는 대표적인 강자들의 모임이죠. 기둥 주자를 써서 말 그대로 귀살대를 지탱하는 기둥들이죠. 사용하는 호흡법에 따라 이명이 정해지는데요. 물의 호흡을 쓰면 수주고, 벌레의 호흡을 쓰면 충주고, 화염의 호흡을 쓰면 염주죠. 주들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원할 때마다 무한대로 받을 수 있고요. 각자의 저택이 주어지며 제자를 들이거나 그 외 잡일을 맡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지원받고 있죠. 충주 코초우 시노부는 기유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주인데요. 꽃의 호흡에서 파생된 벌레의 호흡을 사용하죠. 시노부는 약하게 정통해서 주들 중 유일하게 독을 사용해 도깨비를 죽이죠. 시노부는 나타구모산에서 다수의 대원들이 죽는 일이 발생할 때 귀살대의 수장 카가야의 호출을 받는 걸로 작중에서 첫 등장하는데요. 이때 도깨비와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라는 귀살대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하고요. 12귀월이 있다고 추정한 카가야의 명령으로 시노부는 수주 기유와 함께 나타구모산에 파견되어 형 도깨비의 독에 중독된 탄지로와 함께 귀살대원 최종 선별에서 살아남은 5인 중 하나이자 상당히 공포를 잘 느끼는 겁쟁이인 아가츠마 제니츠와 누나 도깨비한테 잡혀있던 무라타와 다른 대원들을 구조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이 아름답네요. 누나 도깨비는 시노부한테 덤볐다가 순식간에 제압당하고요. 저랑 사이좋게 지낼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잠깐! 부탁이야! 난 억지로 복종하고 있어. 거역하면 갈기갈기 찍힌다고. 아, 그런가요? 그거 참 안쓰럽네요. 도와드릴게요. 사이좋게 지내요. 도와주는 거야? 네! 하지만 사이좋게 지내려면 몇 가지 물어봐야 해요. 귀여운 아가씨. 당신은 몇 명을 죽였나요? 5명. 하지만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대원을 고치로 만든 술법 훌륭했어요. 80명은 먹어치웠죠? 그렇게 안 먹었어. 죽인 건 5명이야. 전 서쪽에서 왔답니다. 아가씨, 서쪽이에요. 한 서쪽에선 대량의 고치가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왔어요. 안에 잡혀있던 사람들은 액상으로 녹아서 전멸. 그 장소만 해도 고치들이 14개 있었어요. 14명이 죽은 거죠. 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수를 확인할 뿐이죠. 확인해서 어쩌려고. 아가씨는 제대로 벌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벌. 그렇게 하면 우린 사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람 생명을 빼앗아 놓고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면 살해당한 사람한테 아무 보답이 없잖아요. 누나를 후벼 파내거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내거나 사람을 죽인 만큼 제가 아가씨를 고문합니다. 그 아픔, 고통을 견뎌냈을 때 아가씨의 죄는 용서받아요. 함께 힘내봐요. 괜찮아요. 아가씨는 혈귀라서 죽지도 않고 후유증도 남지 않아요. 시노부는 누나 도깨비가 해한 사람의 숫자만큼 고문하겠다고 하고요. 저항하는 누나 도깨비를 독으로 보내버리죠. 목을 베이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저처럼 독을 쓰는 검사도 있으니까요. 귀살대 충주 코초우 시노부. 저는 주중에서 유일하게 혈귀의 목을 못 베는 검사지만 혈귀를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든 살짝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례했네요. 죽었으니 이미 안 들리겠네요. 깜빡했어요. 이후 시노부는 탄지로와 함께 있는 도깨비인 네즈코를 발견하자마자 해치우려고 하는데요. 카마도 남매를 알아본 기유가 말도 없이 갑자기 막아서는데요. 어째서 방해를 하는 거죠, 토미오카 씨? 혈귀와는 사이좋게 못 지낸다고 해놓고 대체 뭐죠? 늘 이런 식이니까 모두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노부가 기유에게 독설하지만 눈치 없는 기유는 난 미움받은 적 없다고 답하고 시노부는 황당해하죠.
그리고 시노부는 옆에 있던 탄지로에게 네즈코를 가리키며 물러나라고 하는데요. 탄지로가 동생이라고 하자 잔넨 데스네 라며 네즈코를 고통이 적은 순한 독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탄지로가 질색하고요. 이에 기유가 탄지로와 네즈코를 도망치게 하자 추격하려 하지만 기유한테 다시 한번 저지당하죠. 일부 주들은 대원들 중 소질 있는 아이들을 츠구코, 후계자, 계승자로 삼아서 집중적인 육성을 하는데요. 기유가 시노부를 막는 사이 네즈코가 탄지로의 동기이자 시노부의 츠구코인 즈유리 카나오한테 노려지자 네즈코는 몸을 작게 만들어서 공격을 회피하고요. 공격을 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건 무리여서 금방 따라잡히지만 이때 네즈코 탄지로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이 나와 간신히 살아남죠. 주들은 초보 귀살대원 탄지로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자는 의견과 타형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혈귀 네즈코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죽여야 된다는 입장을 모으고요. 어떻게든 네즈코를 구출하려는 탄지로와 네즈코를 죽이려는 주들 간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갈 때 귀살대 수장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입장을 밝히는데요. 본래라면 도깨비는 처벌해야 하지만 네즈코가 사람을 해친다면 할복을 하겠다는 탄지로와 기유, 전 수주이자 탄지로의 스승 사콘지의 각오로 인해 예외를 두기로 하죠. 그럼에도 도깨비한테 큰 증오심을 가진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와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는 불복하고요. 사네미는 네즈코가 다른 도깨비와 다름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네즈코를 2번이나 상처 입히고 희귀혈로 자극하고요. 네즈코는 이성을 반쯤 잃을 뻔하는데요. 탄지로가 필사적으로 외치고 네즈코도 스스로 가족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죠. 사람은 지키고 구해야 할 존재. 상처 주지 않는다. 절대 상처 주지 않아. 네즈코는 고개를 돌려 가까스로 본능을 이겨내고요. 이를 통해 네즈코가 인간을 먹지 않는다는 게 공식적으로 증명되어 네즈코의 존재는 이살대의 특별대원으로서 용인되고요. 수면 부족으로 인해 네즈코는 시노부의 나비 저택에서 한동안 쭉 잠들고요. 이후 탄지로는 혼자 지붕 위에서 온몸의 혈액순환과 심장박동을 촉진시켜 체온을 껑충 올려서 인간의 몸으로 도깨비처럼 강해질 수 있는 도깨비 사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호흡법과 전투기술인 전집중 호흡을 훈련하는데요. 이때 시노부가 갑자기 나타나 쓸쓸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나중에 훈련을 완료하면 친구들한테 요령을 가르쳐줄 거란 대답을 듣고 마음이 예쁘다고 칭찬하죠. 하지만 핵심 능력이 후각인 탄지로는 미세한 냄새로 시노부가 가진 증오의 감정을 느끼고요. 화났어요? 뭔가 언제나 화난 듯한 냄새가 나서요.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네, 그러네요. 난 항상 화가 난 상태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언니가 혈귀에게 잔인하게 죽은 후 혈귀에게 소중한 사람을 빼앗긴 사람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절망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선 분노가 쌓여가고 부풀어가죠.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어쩔 도리 없는 혐오감이 있어요. 다른 주들도 분명 비슷할 거예요. 이번에 주들도 사람을 먹은 적 없는 네즈코 씨를 직접 보고 기척을 익혔을 테고 큰어르신의 의향도 있으니 누구도 손을 대진 않을 거예요. 우리 언니도 당신처럼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혈귀를 동정했죠. 자신의 죽음 직전까지도 혈귀를 불쌍히 여겼죠.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불쌍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언니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이어가야 해요. 가엾은 혈귀를 베지 않고 넘어갈 방법이 있다면 계속 생각해야 해요. 언니가 좋아한다고 해줬던 미소를 잃지 않고요. 언니! 그런데 조금 지치네요. 혈귀는 거짓말만 하죠. 자신의 보신을 위해 이성도 버리고 드러난 본능 그대로 사람을 죽이죠. 탄지로군 열심히 해줘요. 부디 네즈코 씨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나 대신 당신이 힘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안심하고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전집중 호흡이 멈춰 있어요? 카나오가 어린 시절 부모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노예와 비슷한 처지였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카나오는 빈민가에 살면서 아빠로부터 계속되는 학대와 폭행을 당했죠. 아파, 배가 고파, 슬퍼, 허무해, 괴로워, 쓸쓸해.
그런 나날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도 괴롭지 않게 됐다. 지나친 학대를 받다 보니 정신이 극에 몰린 탓에 우울장애를 장기적으로 앓으면서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졌죠. 그래서 카나오는 부모가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죠. 어린 카나오는 죄인 마냥 밧줄에 묶여 끌려가던 도중 시노부와 그녀의 언니 쿄초우 카나에와 마주쳤는데요. 쿄초우 자매는 카나오를 딱하게 여겨 사람 매매 주인한테 돈을 뿌리고요. 이 상인이 당황한 사이 카나오를 데리고 도망쳐서 자매한테 거둬지죠. 잡혀있는 동안은 카나오의 눈이 완전히 죽어 있었지만 코초우 자매가 그녀를 데리고 가는 순간부터 카나오의 눈에 생기가 생겼죠. 이후 탄지로는 네즈코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네즈코를 등지고 독백을 하는데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되도록 강한 혈기를 쓰러뜨려서 하마요 씨에게 피를 보내야만 해.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빠라면 괜찮아. 탄지로가 속마음으로 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잠들어 있는 네즈코는 내면의 목소리로 탄지로를 격려하죠.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일기가 끝납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편. 부상이 완치된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히노카미 카구라와 불의 호흡에 대해 묻는데요. 불의 호흡은 없지만 화염의 호흡은 있다는 대답을 듣죠. 시노부의 소개로 화염의 호흡 사용자인 염주 랭고쿠 쿄주로를 만나기 위해 탄지로 제니츠의 또 다른 동기인 늘 멧돼지의 머리 가죽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황탈한 채로 활보하고 다니는 곱상한 미소년 얼굴의 근육질의 사나이 하시비라 이노스케와 함께 나비저택 아이들의 배웅을 받고 길을 떠나며 무한열차에 오르죠. 이때 열차 안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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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쿄조로가 소고기 전골 도시락을 먹으며 우마이를 계속 연발하는 기행을 보이죠. 이걸 본 제니츠는 저 사람이 그 염주야?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라고 하고요. 이후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해 묻는데 쿄조로는 그에 대해선 처음 들어봤으며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쿄조로는 탄지로의 아버지가 했던 카구라를 싸움에 응용할 수 있었던 건 실로 경사로운 일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라며 대신 자신이 잘 보살펴 줄 테니 자신의 츠구코가 되라고 권유하죠. 또한 화염의 호흡은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며 기본 호흡과 그 파생들에 대해 설명해주고요. 그리고 탄지로의 일륜도의 색을 묻고 탄지로가 흑색이라고 하자 흑도의 검사가 주가 된 걸 본 적이 없으며 어떤 계통의 호흡을 가르쳐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후 느닷없이 상현 3 아카자가 등장하는데요. 아카자가 부상을 당해 누워있는 탄지로에게 엄청난 속도로 공격을 시도하자 쿄조로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를 저지하고요. 다친 사람부터 노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쿄조로의 말에 아카자는 너와 대화를 나누는 데에 탄지로가 방해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은 약자를 매우 싫어한다고 말하죠. 사실 약자라서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마이클 무잔이 탄지로를 죽여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카자는 약자를 싫어하는 반면 강자는 매우 좋아해서 쿄조로의 투기는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며 늙고 추해지면서 약해지는 인간 대신 영원히 강해질 수 있는 도깨비가 되라는 제안을 하죠. 쿄조로는 늙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며 열차 안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탄지로는 결코 약하지 않다며 모욕하지 말라고 일갈하고요. 제안을 거절받은 아카자는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도 쿄조로의 반사신경과 검술은 훌륭하지만 도깨비가 되면 끝없는 무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재생 능력 또한 생긴다며 여러 번 계속 설득을 하지만 쿄조로는 몇 번이고 말한다. 너와 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며 아카자의 제안을 일축하죠. 점점 격화되는 싸움에 탄지로와 이노스케가 가세하려 하지만 쿄조로는 이미 상처 입은 탄지로를 말리기 위해 이전과는 다르게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요. 이후 몇 차례 합을 주고받다가 쿄조로의 공격을 받아 근처 숲으로 날아간 아카자를 추격하지만 아카자의 반격을 맞고 튕겨져 나오죠.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
1형부터 5형까지의 기술을 차례로 사용하며 상현 3 아카자를 상대로 분투하지만 도깨비의 재생 능력을 통해 계속해서 완치되는 아카자와 달리 큐주로는 한쪽 눈이 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까지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고요. 아카자는 도깨비가 되어야만 상처가 치유되어 살 수 있다고 설득하지만 큐주로는 긍지 있게 거절하죠. 오히려 큐주로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게 놔두지 않는다며 자신은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시금 되뇌죠. 큐주로는 상현답게 재생이 빠른 아카자를 단숨에 박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카자조차 경탄할 만한 강렬한 투기를 내뿜으며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하고요. 5위인 연옥을 시전하며 아카자와 크게 격돌하지만 결국 검이 주먹에 비껴져서 목을 베지 못하고 역으로 복부가 뚫리는 치명상을 입고 말죠. 그럼에도 아카자는 너는 선택받은 강자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되라는 제안을 거듭하고요. 아까 전처럼 나긋나긋하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큐주로가 죽어버릴까봐 아주 다급하게 도깨비가 되라고 소리치죠. 큐주로는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강자의 책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회상하고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분의 자식으로 태어나 영광이었습니다. 큐주로는 최후의 저력을 발휘해 복부가 뚫린 상태에서 아카자의 목을 치고요. 당황한 아카자가 반격하자 큐주로는 손으로 주먹을 낚아채 맞고 해 뜰 때가 거의 다 돼서 설득을 포기하고 도망치려는 아카자를 배에 힘을 주면서 칼이 빠지지 않게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며 버티죠. 큐주로의 칼이 아카자의 목을 반쯤 베고 이에 탄지로와 이노스케도 놓으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아카자는 양팔을 포기하고 발로 지면을 강하게 걷어차 충격파를 일으켜 멀리 떨어지며 결국 태양을 피해 도망치죠. 분노한 탄지로가 도망가는 아카자에게 칼을 던지고 비겁하다며 아무도 죽게 놔두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지켜낸 렌고쿠 씨가 승리한 것이라고 소리치며 애통해하고요. 아카자는 태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며 이미 승부는 난 것이라고 속으로 변명하는데요. 물론 전투 자체는 아카자의 승리가 맞지만 본래의 목적인 탄지로를 해하는 걸 달성하지 못한 아카자와 달리 맡은 바 임무인 하현 1 엔무의 처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다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를 지켜낸 큐주로의 전략적 승리죠. 큐주로는 아카자를 향해 소리친 탄지로를 잠시 놀란 듯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옅은 웃음을 지으며 너도 경상이 아닌데 그렇게 소리치지 말라고 하마도 소년이 죽어버리면 내가 징계 돼버린다고 탄지로를 타이르며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죠. 큐주로는 자신의 친가 렌고쿠 가문에 있는 역대 염주의 수기를 언급하며 자신은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기에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게 쓰여 있을지도 모르니 자신의 생가에 찾아가 보라고 하고요.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자 탄지로가 상처를 막을 방법이 없냐고 울먹이지만 그런 방법은 없고 자신은 어차피 죽는다며 담담하게 유언을 남기죠.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테니 들어다오. 내 동생 센주로에겐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달라고 전해다오. 아버지께는 몸을 소중히 하시라고 전해주고 그리고 가마도 소년, 난 네 동생을 믿는다. 귀살대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기차 안에서 그 소녀가 피를 흘려가며 사람들을 지키는 걸 봤다. 목숨을 걸고 혈귀와 싸우며 사람을 지키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귀살대의 일원이다. 가슴을 펴고 살거라.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온몸을 짓눌러도 마음을 불태워라.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가 발을 멈추고 몸을 웅크려도 흐르는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다. 네 곁에서 슬퍼해주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신경 쓰지 마라. 주라면 후배의 방패가 되는 건 당연하다. 주라면 누구라도 나와 똑같이 할 거다. 어린 싹은 꺾이게 두지 않는다. 가마도 소년, 멧돼지 머리 소년, 노란 소년, 더 크게 성장해라. 그리고 이번엔 너희가 귀살대를 받쳐주는 주가 되는 거다. 난 믿는다. 너희를 믿는다. 유언을 끝낸 큐주로는 어머니의 홀령을 보며 제가 할 일을 다 이루었을까요? 묻고 훌륭하게 해냈다는 답변을 듣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앉은 채로 숨을 거두고요. 그렇게 큐주로는 학년 20세에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황금 세대라 칭송받던 9명의 주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며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편은 막을 내립니다.
TV 애니메이션 2기 환락의 거리편의 주요 인물인 우즈이 텐게는 귀살대 9명의 주 중 하나이며 이명은 음주로 번개의 호흡에서 파생된 소리의 호흡을 사용하고요.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 서클렛과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모자 등 온몸을 화려한 액세서리로 장식하고 있죠. 텐게는 귀살대가 되기 전에는 닌자였고요. 이노스케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아 독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정작 자신과 비슷한 이노스케를 보면 정색을 하죠. 어두운 과거를 가진 것에 비해 인품이 훌륭하고요. 닌자 시절 많이 해친 생명에 대해 반성하며 귀살대로서 세상에 속죄하려 하죠. 텐겐의 집안은 일부 다처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텐겐에게는 닌자이자 부하인 미녀이자 글래머 아내가 3명이나 있고요. 환락의 거리편의 메인 빌런인 다키는 12귀월 상현 6의 도깨비이자 상현 중 홍일점이고요. 유녀로 위장해 유녀들 중 최상위 계급인 오이란의 위치로 지내는 미모의 도깨비이며 좋아하는 건 미모의 인간, 싫어하는 건 추하고 못생긴 사람과 불이죠. 텐게는 요시와라 유곽에 도깨비가 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닌자 아내 3명을 요시와라 유곽으로 보내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새 아내가 행방불명되는데요. 실제로 다키는 상현의 도깨비다운 관록으로 텐겐의 아내 중 한 명인 스마는 이미 잡아서 행방불명 처리로 만들었고요. 또 다른 아내 히나츠루는 의심하고 있다가 히나츠루가 병에 걸린 척하면서 유곽을 떠나려고 하자 분신인 허리띠를 나눠줘서 감시를 하죠. 마지막으로 마키오도 이미 붙잡아서 분신 허리띠를 통해 고문하면서 신문하죠. 하지만 이때 텐겐의 명령으로 여장해서 유곽으로 잠입한 탄지로 일행 중 이노스케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아키는 마키오를 끈에 가둬서 건물 틈의 비밀 통로로 도망가죠. 사실 탄지로 일행이 오기 이틀 전 유곽 주인의 아내인 오미츠가 아키를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충분히 눈 감아줬다만 넌 도를 넘어서고 있어. 너는 못 감싸줘. 누가 벌어온 돈으로 이 가게가 이렇게 커진 것 같아 할망구? 먼 옛날 내가 아직 어린애였던 시절 찻집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건망증은 심하셨지만 어떤 오일한 얘기를 해주셨지. 어마어마한 미인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성미가 고약했다고. 할머니가 아이였을 때와 중년이었을 때 그런 오일한을 봤다고 했지. 그 오일한들은 히메가 붙은 이름을 즐겨 사용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치켜뜨며 쏘아보는 독특한 버릇이 있다고 했지. 너 대체 누구야? 너 혹시 인간이 아닌 그런 건 말이야? 눈치챘을 때 입 다물고 있는 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인 거야. 지금껏 다들 그렇게 살아왔어.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머리가 나빴던 모양이구나. 유감이야, 오미츠. 그렇게 벌벌 떨지 않아도 돼. 말라 비틀어진 늙은 몸뚱이는 맛이 없거든. 추악하고 더러운 걸 난 절대 먹지 않아. 잘 가렴, 오미츠. 다키는 오미츠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요. 자기 방으로 돌아온 다키는 마이클 무잔이 온 걸 보고 반가워하고요. 방금 전 오미츠를 보낼 때의 살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순하고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마이클 무잔에 대한 다키의 충성심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마이클 무잔으로부터 줄을 7명이나 죽였다고 칭찬을 받자 다키는 앞으로 더 많은 줄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요. 마이클 무잔으로부터 탄지로 일행과 네즈코의 말살을 명령받죠. 이후 다키는 토고쿠야에서 와라비 힘의 오이란으로 직접 등장하고요. 방 청소를 제대로 못한 아이를 귀가 찢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당기며 혼내는데요. 제니츠가 여장한 젠코란 신입이 제지하자 못생겼다는 디스와 함께 섣불리 만지지 말라며 제니츠를 날려버리죠. 이때 제니츠가 정신을 잃었지만 떨어질 때 낙법을 사용해서 경상이란 걸 알아채고 제니츠가 귀살대란 걸 눈치채죠. 하지만 유곽 주인이 와서 가게를 10시간이라며 부탁하자 기분을 풀고 가고요. 제니츠가 도와준 아이들이 제니츠에게 감사를 표하고 제니츠가 방을 나간 뒤
다키가 바로 분신 허리띠로 덮쳐서 제니츠를 납치하죠. 이후 다키는 토키토야의 코이나츠 오이라니 시집을 가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음에도 본체로 직접 나타나서 납치하는데요. 하지만 낌새를 눈치챈 탄지로가 나타나서 방해를 받죠. 탄지로가 코이나츠를 풀어달라고 소리치자 어따 대고 명령질이냐고 분노하며 분신 허리띠로 탄지로를 옆 건물로 밀어버리고요. 다키는 탄지로가 못생겼다고 디스하고 공격했지만 멀쩡한 걸 보고 쩍벌로 도발 자세를 취하고요. 탄지로에게 매혹적인 자태를 보여주며 유혹하는데요. 다키는 탄지로의 눈이 예쁘다면서 눈만 파먹어주겠다는 살벌한 도발과 함께 탄지로에게 달려들고요. 상연답게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만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자 둘이 대등하게 싸우기 시작하죠. 한편 다키의 분신 허리띠는 인간 창고이자 식량고에서 인질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자신을 감지한 이노스케가 창고에 들어온 것을 보고 전투를 벌이고요. 다키는 이노스케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던 탓에 잡아먹기 위해 분신에게 이노스케를 생포하라고 하고요. 인질 몇 명 정도는 먹고 강화하라고 하죠. 하지만 분신 허리띠가 잘리면서 인질 몇 명이 풀려나고 텐겐의 아내들까지 상대하게 되고요. 잠을 자면서 제대로 각성한 제니츠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아내들을 구출하러 온 텐겐까지 나타나 분신 허리띠는 서둘러 본체에게 돌아가죠. 다키는 분신이 돌아오자 온몸과 얼굴에 나뭇가지 문양이 드러나고 머리색이 흑발에서 백발로 변하고요. 원래의 힘을 되찾고 주인 텐겐의 존재를 눈치채서 텐겐을 찾아가려 하다가 가게 주인이 나와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하자 짜증이 나 근처 일대를 두부 자르듯 마구 썰어버리고요. 가게 주인은 탄지로가 어떻게든 지켜줘서 파라나를 잘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건물들이 잘리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죠. 탄지로가 분노하면서 다키를 멈춰 세우지만 다키는 무시하고 지나가고요. 하지만 분노로 인해 힘을 각성한 탄지로가 엄청난 속도로 추격해 다키는 다리를 붙잡히고요.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다키는 다리를 잘리고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목숨이 뭐냐고 생각하냐는 탄지로의 말을 듣자 다키는 마이클 무잔의 기억이 겹쳐지며 탄지로가 아닌 3,400년 전에 살았던 전집중 호흡의 창시자이자 귀멸의 칼날 전체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세계관 최강자 츠기쿠니 요리이치를 보죠. 너 뭐야? 너도 인간이었지. 예전에는 분명 아픔이나 고통에 몸부림치고 눈물 흘렸을 텐데. 조잘조잘 시끄럽게도 구네. 옛날 일 따위 기억 안 나. 난 지금 혈귀니까 상관없어. 혈귀는 늙지 않아. 먹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아. 병에도 안 걸려. 죽지도 않아. 아무것도 잃지 않아. 그리고 아름답고 강한 혈귀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탄지로는 대화를 포기하고 전투를 이어나가고요. 다키는 혈귀술 8중 허리띠 배기로 탄지로를 조각내려 하지만 오히려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며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탄지로에게 밀리고요. 다키는 목을 허리띠처럼 부드럽게 만들며 대항하지만 결국 탄지로에게 밀려 목이 베일 위기에 처하고요. 이때 탄지로의 몸이 죽음의 한계에 도달해 실패하고 다키는 아무리 필사적이어도 인간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며 경멸하죠. 이후 텐겐과 탄지로에 이어 제니츠와 이노스케도 합류해 다키 공략법을 알고 의기양양해하자 다키는 그들을 비웃으며 허리띠를 휘두르려 하지만 제니츠에게 역이용당해 지붕으로 올려지고요. 너는 그때 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귀를 당겨서 상처 입힌 아이한테 사과해라. 아무리 네가 번 돈으로 의식주를 제공했다 해도 그 애들은 네 소유물이 아니야. 무슨 짓을 해도 용납되는 건 아니다. 쓸데없는 살교는 집어치워. 너같이 못생긴 게 나와 대등하게 대화해도 되는 줄 알아? 이 거리에서 여자는 상품이야. 물건이랑 똑같아. 사고, 팔고, 망가뜨리고.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되지. 못생긴 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 다키뿐 아니라 유곽에 살았던 모든 유녀들의 불행한 삶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죠. 남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 괴로웠던 것을 남에게 되돌려주고 거둬들인다. 자신이 불행했던 만큼
행복한 놈들한테 거둬들이지 않으면 만회할 수 없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트집 잡는 녀석은 죄다 죽여왔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숨통을 끊어주겠어. 이 말과 함께 다키의 이마에 다키의 이부 오빠이자 다키의 다소 부족한 전투력을 생각하면 진정한 상현 6인 규타로의 눈이 돋아나죠. 눈이 세 개! 너희들의 움직임이 전부 보인다. 오빠가 깨어났으니까 이게 내 진짜 힘이라고. 이렇게 다키의 몸에서 규타로가 튀어나왔지만 두 도깨비의 목을 동시에 베면 둘 다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노스케와 제니츠는 다키와 탄지로와 텐게는 규타로와 싸우는데요. 이노스케가 다키의 목을 베는데 성공하지만 그 사이 텐겐이 규타로에게 당하고요. 다키의 머리를 들고 도망치던 이노스케도 바로 규타로한테서 치명상을 입으며 전세가 기울죠. 그리고 규타로가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가 올라가 있던 기와집을 무너뜨리며 탄지로는 그대로 떨어져 정신을 잃는데요. 미안. 다들 미안해. 미안. 네즈코. 사과하지 마, 오빠. 오빠는 왜 항상 사과해? 가난하면 불행한 거야? 예쁜 옷을 못 입으면 불쌍한 거야? 그렇게 남의 탓으로 하고 싶어? 아빠가 병으로 죽은 것도 꼭 나쁜 일 같잖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이니까 누구도 뭐든 맘대로 되지는 않아. 행복한지 아닌지는 자신이 정하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앞을 바라보고 같이 힘내자. 싸우자. 사과 같은 거 하지 마. 오빠라면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이후 결국 다키는 이노스케와 제니츠로부터 오빠 규타로는 탄지로에 의해 남매의 목이 동시에 베이고요. 남매는 목이 잘려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서로를 탓하며 험담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폭언 와중에 탄지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분을 토해내는 규타로의 입을 막고요. 다키는 탄지로의 말에 너희 따위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외치다가 죽음이 가까워지자 처절하게 울면서 죽기 싫다고 오빠를 부르짖다가 먼저 죽어버리고요. 이에 다급해진 규타로는 무심결에 다키를 인간 시절 본명인 우메라고 부른 뒤 이게 진짜 이름이었지 란 말을 남긴 채 소멸하며 둘의 과거사가 밝혀지는데요. 회상이 끝난 후 규타로는 우메는 물들기 쉬운 성격이며 빈민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삶이 옳다고 활락과 같은 무법지대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만 가르친 탓에 우메가 잘못 자랐다며 만약 평범하게 컸다면 어느 환경에서든 무난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키워주지 못한 게 유일한 미련이라며 후회하죠. 이후 지옥과 천국의 갈래에서 규타로는 여전히 도깨비 모습인 반면 다키는 우메로서 인간이던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규타로는 이런 우메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다키는 도깨비일 때나 인간일 때나 여전히 오빠만을 쫓아다니는 여동생이란 정체성에서 스스로 성장하거나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단 걸 알아채고 결심한 듯 이젠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윽박지르는데요. 아까 일 때문에 화났어.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오빠가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분해서 그랬어. 징계 분해서 그랬어. 나 때문에 졌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내가 잘하지 못했어. 내가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치지 않았을 텐데. 항상 발목만 잡아서 미안해. 오빠. 너와는 이제 남매도 모두 아니야. 난 이쪽으로 갈 테니 넌 반대쪽 밝은 쪽으로 가라. 이렇게 규타로는 우메를 매몰차게 대하는데요. 하지만 우메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규타로의 등 뒤에 어린애처럼 매달리죠. 어이! 싫어! 싫어!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난 오빠 여동생이 될래! 반드시! 날 미워하지 마! 야단치지 마! 혼자 두지 마! 두고 가면 용서 안 할 거야!
않나? 잊어버린 거야? 추운 겨울에 명목상으로 남아 보호자였던 어머니도 매독으로 죽어버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시절에 서로 같이 꼭 달라붙어서 추위를 견디던 시절에 나눴던 도깨비가 되고서도 어긴 적이 없던 우린 영원히 함께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단 약속을 떠올리며 규타로는 묵묵히 자기 등에 달라붙은 우매를 업어주고요. 결국 우매가 원하는 대로 서럽게 울부짖는 우매를 업은 채 지옥으로 향하고요. 지옥의 업화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걷는 와중에도 규타로는 우매의 발에 불이 붙을까봐 애지중지하면서 걸어가죠. 그렇게 규타로도 점차 인간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TV 2기 마지막 화의 제목은 몇 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인데요. 규타로 역시 자신이 몇 번을 전생에 태어난다 한들 우매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본심을 직면한 것이죠. 이렇게 TV 2기 환락의 거리편이 끝나고요. TV 3기 도곡마을 편 다키와 규타로가 음주 텐겐과 탄지로 일행에 의해 쓰러져서 아카자는 이 공간 무한성으로 소집되고요. 무한성은 하현의 도깨비들이 마이클 무잔을 만났던 곳인데요. 하현들은 무한성이 어떤 공간인지 몰랐지만 아카자는 상현답게 무한성으로 불려왔다는 건 상현이 도깨비 사냥꾼한테 당했다는 것임을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상현 1, 코코시보를 제외한 모두가 모이는데요. 아카자와의 교체 혈전에서 승리한 후 상현 2가 된 도우마가 친한 척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카자는 도우마의 턱을 날려버리고요. 하지만 도우마가 태연하게 힘이 더 세졌다고 말하자 경멸하는 표정으로 열받아 하죠. 귀살대 9명 주 중 하나인 연주 칼로지 미츠리는 화염의 호흡에서 파생된 사랑의 호흡을 사용하고요. 미츠리는 대장장이들이 사는 마을 근처에서 온천욕을 하다가 탄지로의 목소리를 듣고요. 목욕을 끝내고 나오던 중 탄지로의 최종 선별 동기인 시나즈가와 게냐에게 이름을 물었는데요. 무시를 당하자 엉엉 울면서 탄지로에게 달려오죠. 사실 게냐는 미츠리가 너무 예뻐서 굳어버린 거죠. 미츠리는 인사했는데 무시당했다며 탄지로한테 푸념하는데요. 저녁밥으로 송이버섯밥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금방 기분을 풀고 기뻐하죠. 정작 본인은 별로 안 먹었다고 하지만 미츠리가 상당한 대식가란 게 드러나고요. 저녁을 다 먹은 후 미츠리는 네즈코를 엄청 귀여워하며 놀아주면서 탄지로와 대화하고요. 아까 봤던 게냐의 성이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와 똑같다는 걸 듣고 사네미에게서는 한 번도 형제가 있었단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죠. 이후 미츠리와 탄지로, 네즈코는 저녁 식사를 거부한 게냐를 찾으러 가는데요. 칼로지 씨는 왜 귀살대에 들어오셨어요? 나? 부끄러워라. 어떡하지? 들어줄 거야? 그게 말이야. 백년해로 할 남자분을 찾기 위해서야. 여자라면 역시 나보다 강한 사람이 좋잖아? 지켜줬으면 싶거든. 이 마음 알겠어? 남자라서 이해하기 어려우려나? 왜? 쥐들은 강하잖아. 근데 좀처럼 만날 수가 없으니 내가 쥐가 될 수밖에. 그래서 나 엄청 노력했어. 미츠리는 귀살대에서도 가장 강한 주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서 단련하다 보니 어느새 주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빠짐없이 벙쪘다고 하고요. 탄지로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칼 정비가 모두 끝나자 미츠리는 돌아갈 준비와 함께 탄지로 남매에게 응원과 조언을 해주고요. 탄지로가 기특해 보여서 미츠리는 탄지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도곡마을에 강해지기 위한 비밀 무기가 있다고 속삭이듯이 알려주고요. 이때 목석 탄지로가 미녀 미츠리의 유혹에 코피를 분수처럼 흘릴 정도로 흥분하죠. 미츠리는 대장장이 마을 근처의 마을에서 도깨비 퇴치를 했는데요. 상현의 도깨비들이 도곡마을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도곡마을에 도착하고요. 사랑의 호흡, 일회형, 첫사랑의 떨림. 난 장난삼아 남을 다치게 하는 녀석에겐 두근거리지 않아. 미츠리는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과 촌장인 태친을 구하고요. 미츠리는 탄성이 강한 재질로 만든 유연한 검인 연검을 무기로 사용하고요. 이 검을 만든 사람이 촌장이죠.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녀 미츠리한테 간호받으려고 서로 옥신각신하죠. 이후 네즈코는 오빠 탄지로 뒤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상현사 한탱구를 보고 탄지로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날이 밝기 시작해 얼굴이 조금씩 햇빛에 타자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고요.
그러자 탄지로는 네즈코한테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라고 한 후 네즈코를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껴안아서 햇빛을 등지고요. 하지만 한탱구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기에 네즈코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탄지로를 발로 밀어차서 한탱구가 있는 곳으로 날려보내고요. 이때 네즈코의 얼굴과 몸은 빠른 속도로 타고 있었지만 네즈코는 탄지로를 안심시키기라도 하듯 밝게 웃고 있죠. 탄지로는 한탱구를 쓰러뜨린 후 네즈코의 희생으로 승리를 거둔 거라고 생각해 주저앉아서 오열하고요. 그런데 도공들이 탄지로를 부르더니 어딘가를 가리키는데요. 안녕. 네즈코는 태양을 극복해 죽지 않았으며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죠. 탄지로는 그런 네즈코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혹시 인간으로 돌아왔나 생각했는데요. 뾰족한 송곳니와 손톱, 혼탁한 눈을 보고 아직 도깨비인 걸 깨닫죠. 하지만 탄지로는 네즈코가 제가 되어 사라지지 않은 것에 안도해 네즈코를 껴안으며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고요. 이에 네즈코는 방긋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며 탄지로를 안아주죠. 타마요의 편지로 보아 네즈코는 태양을 극복했고요. 하지만 유아 퇴행이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닌지 말을 반복하거나 조금씩 더듬거리며 말하고요. 이후 지쳐서 졸도한 탄지로를 네즈코가 업어서 데리고 다니죠. 하지만 한탱구와 시야를 공유하던 마이클 무잔이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네즈코가 마이클 무잔의 표적이 되며 TV 3기 도곡마을 편이 끝납니다. 극장판 무한성편 제1장. 아카자는 무한성으로 끌려들어가 이동하고 있던 탄지로의 앞에 천장을 와장창 부수며 나타나고요. 탄지로에게 약자 주제에 잘도 살아남았다며 탄지로의 이름을 외치면서 전투에 돌입하죠. 하지만 그동안 경험과 수련을 쌓은 탄지로에게 공격은 전부 적중하지 못하고요. 2번이나 반격당하자 아카자는 이 소녀는 약하지 않다. 모욕하지 말라고 한 표주로의 말을 되뇌며 그의 말이 맞았음을 인정하고 탄지로를 강자로 인정하죠. 그 후 전력으로 싸우기 위해 술식을 전개하고요. 자, 시작해볼까? 연회 시간이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TV 1기부터 극장판 무한성편 예고편의 핵심 줄거리와 명대사를 저의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지난주에 넷플릭스로 TV 1기부터 4기까지 정주행을 했고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넷플릭스로는 틀어놓고 휴대전화로 딴짓하면서 애니의 흐름만 파악했는데요. 그럭저럭 재밌게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안개의 호흡을 쓰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의 쌍둥이 형 유이치로와 관련된 어린 시절 서사에서 슬프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있었던 팝업에 간 후 저녁에 극장판 무한성편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LED관에서 관람했는데요. 극장판 무한성편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중반의 제니츠 장면과 후반의 클라이맥스 두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 글썽거렸죠. 팝업과 극장 모두 남녀 성비가 6대4 정도로 여성 팬과 관객도 상당히 많았고요. 40대에서 60대의 고연령층 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주축이 되는 귀칼의 핵심 팬들은 10대부터 30대의 젊은 남성들인데요.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 반으로 매우 길어서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관객이 조용하고 매우 진지하게 훌륭한 극장 관람 에티켓으로 모두들 숨을 죽이고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미디어에 비춰진 10대, 20대 남성들이 과격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팝업에서 제 앞뒤로 줄을 선 순수하게 들뜬 10대 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백 년 전 일본 소년들의 순수한 감정과 열정, 순정이 담긴 이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젊은 남성들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대다수의 10대, 20대 남성들은 이런 소년 만화스럽게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감성을 가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 속 무한성의 묘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유포테이블이 만들어낸 가히 역대 최고의 입체 연출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셉션에 비견될 정도의 압도적인 영상미를 보여주고요. 액션씬들도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러닝타임이 2시간 35분인데도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감 넘치는 전투 장면의 밀도가 엄청 빼곡하고요. TVN이나 극장판 모두 과거 회상 장면이 많은데요. 그런 만큼 등장인물의 서사와 행동의 동기에 대해 납득이 가고요. 앞에 회차를 정주행하지 않은 처음 입문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감성적인 영화였죠. 이 무한성 1장의 부제가 아카자 제레인데요. 아카자가 이 영화의 진 주인공답게 애틋하고 비장한 감동을 선사해서 마음으로 울면서 엄청 재밌게 이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서 비행 모드를 하고 불이 꺼진 상영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에 온전히 집중을 하니 넷플릭스와는 차원이 다른 온전한 무한성 영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4DX로 보면 무한성으로 빨려 들어갈 때도 몰입감이 엄청나고 미스트도 뿌려지고 향긋한 냄새도 나니까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주일 내에 4DX로 재관람할 거예요. 극장에서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경험 놓치지 마시고요. 귀멸의 칼날 무한성 1편은 좀비딸을 이기고 2025년 최단 기간 누적 3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5, 60대 고연령층까지 이 영화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고 저처럼 N차 관람을 하려는 사람도 많은 만큼 비대중적으로 보였던 일본의 소년 만화 애니메이션임에도 최종 관객 수 5, 600만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열혈 소년의 판타지 액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관람객분들께 초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에는 인상적인 한국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멤버십으로 저의 영상 제작 활동을 후원해주시는 최현주 회원님 늘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